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꿀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저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 꿀꿀의 이슈잡부 조한무입니다. 강경훈이에요.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뭐지? 강경훈이에요? 네. 아주 발랄하고 좋았습니다. 나 들어오기 전에 우리 홍 기자님이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야. 텐션 올려 이러셨는데 텐션 한껏 올려가지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시는데 비행기 안에서 했던 기자간담회 사진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도 없어요? 왜 이래? 아니 봤는데 마치 이제 출국하시는 것처럼 너무 텐션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은 일정 엄청나셨을 텐데 피곤이 전혀 없어. 뒤에 계신 분 보좌진들은 막 거의 죽어가는데 혼자 텐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대체 영양제를 어떤 걸 드시나 갑자기 궁금하면서.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요?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거의 죽어갔어요. 출발할 때 강훈식 비서실장 있잖아요. 표정이 너무 밝았어. 웃으면서 인사하던데. 배우겠잖아. 안 갔어요? 안 갔죠, 비서실장. 아니, 강훈식 실장은 저 보는 영상마다 표정이 점점 썩어가더라고요, 정말. 그 공항에서 너무 밝았어. 표정이 해방이다. 잘 가세요. 좀 더 있다 와도 되는데 뭐 이런 표정이었고. 맞아요. 하지만 대변인은 동행했기 때문에 죽어나고 있다고 봐야죠. 해맑은 텐션 높은 대통령 뒤에서 강효정 대변인 거기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영양제 대체 뭘 드시는 거지? 이런 생각과 함께 좀 반성했어요. 우리 텐션 더 올려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말도 빨리 하고. 우리 말 좀 빨리 하세요. 우리 왜 저만 계속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시라고. 오늘 2부 책임지셔야 되니까. 그래야죠. 제가 말을 느리게 하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란의 힘이라 불리는 이 국힘이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감히 탐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강경훈 기자 전해주시죠. 지금 국방위원장도 주겠다. 외통위원장도 주겠다. 정보위원장 다 줄 테니까 법사위원 우리한테 달라. 국힘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네. 이게 뭐 상권 분립이랑 민주주의 이런 걸 명분으로 법사위를 달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힘은 이제 지금 민주당 우위의 국회 상황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권 분립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대통령도 민주당 그렇죠. 쪽이니까 이게 삼권 분립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그게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진짜.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뜻인가? 입법과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리고 이게 삼권위 중에 하나도 사법이잖아요. 사법. 네. 사법을 또 어떻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재명 재판 중지법 이제 불소추 특권 그거를 이제 재판까지 포함시키는 거 그걸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곧 통과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사법까지 장악하게 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려면 내가 왜 계속 국민의힘에 컨설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장을 하려면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 이런 거 딸딸 외우고 다니지 말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견제다.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써야죠. 그러면 그나마 좀 먹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도 이제 민주당이고 입법부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있는데 이제 권력이라는 건 원래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견제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힘이 적지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여당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를 폈어야죠. 설득력 있다. 그래서 삼권 분립도 얘기하면서 상호 견제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이런 얘기도. 그럴 거면 뭐 야당한테 의석수 일정 이상 보장해달라고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게. 시들이 선거 줘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은 거잖아.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준.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고 민주당 그렇게 과반 이상을 만들어준 것도 국민들인데
뭐 어쩌라는 거지? 그게 MBC 100분 토론에서 그 내용 그대로 토론이 됐어요. 신동욱 대변인이 좀 주세요. 법사위는 좀 저희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김한규 의원이 그 독재라는 표현을 굳이 쓰신다면 이게 뭐 국민 주권 독재에 가까운 건데 이 모든 상황은 국민들이 만들었다.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폭주를 해서 막 그렇게 국민 어떤 감정에 벗어나는 게 된다면 다음 선거에 질 거고 2028년 선거에 지지 않겠냐. 그럼요. 국민들이 또 그건 평가할 거다. 국민들의 생각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국민들이 견제한다고 생각한다. 깨갱했죠. 아니 근데 깨갱하고 또 지금 법사위원장 달라고 지금 계속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네. 다른 누구도 아닌 아직 뭐 상권 분립이니 이런 얘기를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내란의 힘인 국힘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너무 좀 가당치도 않네요. 정말. 사실 민주주의, 상호 견제 이런 주장이 뭐 어떻게 보면 합당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뭐 그동안 그런 논리로 어쨌거나 관례가 유지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말은 그럴싸한데 이 상권 분립, 민주주의 이런 말이 내란 수계를 배출하고 그니까. 내란 수계 탄핵을 반대했던 그런 당의 입에서 나오는 거를 맞아. 납득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스스로 민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제 그 내란 국면에서 성찰을 그렇죠. 하고 탄핵을 뭐 찬성하고 당론으로 뭐 그렇게 했다면은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좀 봐요. 음. 뭐냐면 이게 일반 민주주의의 어떤 상황이라면 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소수당에게 좀 권한을 줘서 소수당이 뭐 100석 조금 넘으니까 아니면 뭐 야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면 줘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적일 수 있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 내란을 옹호해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상당수의 의원들이 내란을 옹호해 왔고 탄핵을 반대해 왔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해버린 범죄자를 옹호한 정당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했잖아 정도로 좀 퉁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그런 주장을 하려면 자신들이 얼마나 민주주의의 진심인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퇴를 내렸어야 돼요. 출당시키고 내부에서 색출을 해서 추경호 같은 사람도 내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그런 잘못이 있었지만 거듭나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다. 우리 내부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도 배제하겠다. 그래서 우리 의석이 뭐 3석, 4석 윤상현 같은 사람도 내보내고 나경원 같은 사람도 내보내고 예? 100석 이하로 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등장한 나경원. 결코 곰곰이는 나경원을 빼뜨리지 않아. 아니, 심지어 지금 나경원이 제일 또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맞아요. 법사위원장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우리가 의석수가 줄어드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고려해 볼 수는 있죠. 근데 뭐 이래놓고 무슨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뭐 법사위원장이 꼭 야당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응? 그냥 여야 합의로 하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됩니다. 아하. 네. 아 그럼 뭐 쉽네. 네. 본회의 표결하면 이게 되지 어떤 뭐. 엄청난 법 위반이거나 민주주의 훼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뭐 법령으로도 없습니다. 네. 이게 권력 간 상호 뭐 견제, 협치 이런 걸 근거로 관례처럼 만들어진 건데 법사위가 법률 재개정, 재정 네. 개정 이 과정에서 아주 막강한 실권을 쥐고 있거든요. 사실상 국회의 상원이다. 그렇죠. 국회의회 상원, 다른 상임위보다 또 막강한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법안은 이 법사위를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오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이걸 달라고 난리인가 보죠. 그렇죠. 예전에는 또 뭐 상호 견제 이런 취지로 뭐 야당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김대중 정부 이전에. 근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한나라당이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또 막 우겨가지고 이제 민주정부 아니냐. 한번 민주주의 실현해보자 국회에서. 그럴 때만 똑같네 지금. 여당에 줬어요 한번. 그러고 나서 한 20년
넘게 쭉 이 관례가 유지되어 왔던 건데 박근혜 정부 때 20대 국회 전반기 때 이 관례가 깨졌습니다. 그때는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야, 예. 권성동이었어 그때 하필 근데 또. 약간 뭐 이것도 사정이 있었던 게 민주당이 원내 일당이었어가지고 그때 여소야대였으니까 그 국회의장을 가져갔습니다. 그 법사위원장 너네 해라 이렇게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21대 국회 전반기 때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법사위원장 가져갔습니다. 예, 그때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여소야대였죠. 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원내 일당이었었는데 원구성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였고 네네. 그때 민주당이 가져갔던 게 뭐 국힘이 양보해서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 때 21대 국회 전반기 이때 당시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네. 가져간 건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게 이제 뭐 사실 특별한 좀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 초중반 국회 20대 국회 후반기 때 여상규가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야당의 민생 법안, 뭐 개혁 법안 이런 거에 대한 발목 잡기가 되게 극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게 2019년 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있었죠. 그때 뭐 권업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랑 검찰개혁 관련 수사권 조정 그런 공수처 설치법 이런 법안을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패스트트랙에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빠루가 등장했죠. 그렇죠. 나경원 빠르게 언제나 빼먹지 않는 이. 자유한국당만 제외하고 그때 열린민주당이 있었죠.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제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해서 이제 자유당이라 해야 되나? 자유한국당 단독 반대였죠. 그래서 패스트트랙 해부하려고 했는데 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막아섰고 결국에는 뭐 최입의 의원 감금하고 막 맞아. 당직자들이랑 몸싸움하고 이런 충돌이 좀 벌어졌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 못한 게 100건이 넘었어요. 진짜. 네, 역대 최다수였습니다. 최다였습니다. 그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정말 양아치네요. 영향을 양아치. 받았어요. 너무 이게 그 국힘은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그때가 140석인가 150석인가 그랬죠. 그때 160석이 넘었죠. 160석이 넘었나. 합치면 합치면. 예. 민주당만 한 150석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50석을 줬는데도 더 달라고 막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났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솔직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저런 평가를 받았어요. 지가 판사인 줄 아냐. 여상규 판사 출신인데 이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석은 위에 있진 않아요. 근데 마치 여상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표정으로 쳐다봐요. 그러니까 법대에 앉아 있는 표정으로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강압적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기억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강압적이라기보다는 공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얘기를 하면 같이 그냥 싸워요. 그러니까 약간 평등하게 싸운달까? 너랑 나랑 한번 붙어보자. 너 지금 떠들고 있어? 나도 떠들 거야. 너 반말해? 나도 반말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반면에 여상규 위원장 그러지 않았어요. 이 위원회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상당히 고압적이었죠. 이런 태도였어요. 그 다들 평가가 뭐였냐면, 아니, 당신은 위원장이지 판사가 아니다. 여기는 법정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올 정도였고, 거의 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걸로 막았죠. 여상규가 이제 대부분의 법안을 막았어요. 이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상원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법사위를 그동안 관례의 이제 폐단이다. 얘가 좀 안 좋은 결과물이 됐다. 이게 안 좋은 방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직전 국회에 이제 안 좋았던 상황을 바로잡는 꼴이 된 거죠. 형태가 됐던 거죠. 지금 국힘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법사위원장만 달라 이것도 상당히 지금 좀 의심스러운 곳이 많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와 이 민주당이 어쨌건 추진하려고 하는 주요 개혁 이 법안들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든지 한번 국힘이 그때
빠로 등장하고 했던 것처럼 온몸으로 한번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정권의 어떤 성과를 흠집내려는 취지로 좀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삼권 분립, 뭐 민주주의 이런 얘기는 뭐 당연히 모순이고 그 현재의 정치 상황,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내란에 대한 성찰이 없고 어떤 선제적인 선행 조치가 없는 상태의 국힘이라고 네. 한다면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죠. 뭐 상호 견제 이런 말은 위헌 세력에 어떻게 보면 견제를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 각종 개혁이라든지 민생 법안들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계속 자초가 됐던 상황들이 있고 일단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한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그런 상황에서 정치 상황에서 좀 정상화하는 작업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란 종식 뭐 후속 작업들이 또 맞아요. 남아 있죠. 그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 정부 중후반기 뭐 대부분이 그렇긴 한데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리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왜 달라고 하는 거냐면 국회 내에 거부권을 달라고 하는 거라고 네.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받아서 그럼 최종적으로 잘 토론하고 이런 거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골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이 이번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토론이라는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어차피 힘으로 밀어붙일 거잖아. 우린 얘기 안 하고 나가겠어. 그래 놓고는 통과되면 니네가 단독 처리했잖아. 얘기 안 하겠어. 그리고 본회의 통과하면 대통령 찾아가서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이것만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어떤 협상을 하고 그 토론의 결과, 협상의 결과 어떤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르는 이런 능력이 지금 상실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거부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을 땐 그게 먹혔죠. 그러면 지금 법사위원장을 주면 그것을 잘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당에게. 그러니까 뭐 좋아. 다 반성을 했어. 내란 우리 다 쫓아냈고요. 다 반성을 했는데 저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신들에게 그럴 능력과 그럴 경험이 지금 있느냐, 없지 않느냐.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국힘이 법사위원장이었을 때의 마지막이 권성동이 그나마 제일 정상적이었다. 그렇죠. 지금 권성동 네, 말고 지금 권성동. 옛날 권성동. 옛날의 권성동. 네. 늘 비교 대상이 되는 10년 전 권성동. 약간 멀쩡할 때 권성동. 약간 멀쩡한. 그냥 그러니까 멀쩡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부권 달라는 거 외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못 쓰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거부권을 달라 이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라든 말든 그냥 국힘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민주당이 약간 맞습니다. 욕을 먹게 되나요? 아니 뭐 그냥 그런 프레임에 항상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런 프레임을 항상 짜거든요. 이게 마치 민주당이 욕심을 부린다. 어떤 의회 독재라는 이제 국힘 논리를 그대로 받아주고 이게 어떤 민의의 전당을 마치 국회의원들, 그 기득권들끼리의 합의의 어떤 전당인 것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좀 포장도 아니죠. 이게 약간 좀 의미를 좀 퇴색시켜 왔던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뭔가 합의가 안 되면은 마치 이제 다수당이 뭔가 횡포를 부린다. 이런 식으로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아마 이런 것들 그 헤드라인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마치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제목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걸러질 것 같긴 해요. 걸러지긴 하고. 그럼 뭐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말의 비판이라도 좀 피하고 싶으면 민주당이 차라리 뭐 조국혁신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주는 방법.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초선이잖아요. 네? 초선? 초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사위 박은정을 네. 얘기하는 박은정 건데. 의원한테 줘야 된다. 법사위원장 정도를 초선 네. 의원한테 준다? 네.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초선한테 주진 않아요. 아니 그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에는 없죠. 그럼 어때요? 오히려 더 초선이니까 더
잘할 수 있죠. 사실 그런 주장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법사위원장이 꼰대. 여야가 뭐 나눠 가져야 된다.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 협의할 때는 뭐 이제 그 소수 정당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논리랑 어떻게 보면 그게 다르지 않다. 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관록이 좀 있고. 아니 박은정 완전 발로 쩔어요. 아니 카리스마 근데 보셨어요? 저는 곰곰이님 의견에 동의해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용해야 되겠죠? 네, 저 박은정 의원 너무 공감해요. 박은정 의원 하면 너무 깔끔하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선례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뭐 현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은 좀 검토될 필요가 있고 이런 공론장에 붙여질 필요는 있다는 게 네. 법사위원장이 꼭 어떤 좀 오랜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그게 약간 권위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어떤 있긴 있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사위의 그 여야 위원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법조계에 오래 있었던 몸담았던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수가 좀 많은 사람들이 선수가 많이 많은 들어오죠. 사람도 있고 좀 약간 이렇게 좀 상대하기가 빡센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특히 초선 의원이 그거를 카리스마로 압도할 수 있겠냐 이런 게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은정 의원이면 충분히. 그리고 여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당에서 간사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뭐 도와주고 하면은 그렇죠. 가능하죠. 네. 아니 그리고 무슨 여상규 의원님 그 막 완전히 깔아보듯이 이러면서 그렇게 아니 권위 있는 사람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잘못했어요. 마치 피의자 보듯이 한번 했다면서요. 해보는 걸로 합시다. 아니 안 돼요. 그런 거는 뭐란데?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뭐란데? 왜? 경험 충분히 있으시다니까. 그렇게 잘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험은 필요해요. 우리가 1년차 기자를 국장시키지 않는 거랑 비슷한 그런 거 저는 봐요. 국장이랑은 또 다르죠. 의원들은 하나하나가 그 헌법에 그 보장받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지. 사조직의 그 상호관계로 그 하는 거는 구태적이다. 맞아. 구태적이다. 부장님 구태적이래요. 감히 이렇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슈를 드려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 총선과 대선의 결과, 그러니까 거기서 드러났던 민심을 이번 국회가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법사위라는 곳이 결국에 어떤 입법을 통한 개혁의 이제 마지막 관문 같은 곳이라면 이곳은 이제 민의가 상당히 강하게 모인 거거든요. 지난 총선 같은 그런 결과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대선까지 이어지는 국면을 본다면 그 민의를 잘 받아 안도록 국회 원구성을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년에 한 번 협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 후반기.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는 협상된 대로 해야 돼요. 그것도 맞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민의힘의 태도인데, 그러면 자기들에게 있는 중요한 상임위, 외통이라든가 이런 상임위들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그건 자신들의 권한이라는 거냐.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다고 해왔던 건데, 아니라면 다 내놔라. 차라리. 다 내놔라, 그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런 상임위를 맡지 않아도 이 국회는 잘 돌아갈 거다. 너무 괜찮은데? 아무런 상임이 보이콧 하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괜찮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필요한 것은 지금 권한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신뢰를 찾아가는 거예요. 과연 보수 진영에게는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얻어가고 있느냐, 잃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지금까지 1년의 상황, 짧게는 6, 7개월, 길게는 3년 동안에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보수적인 유권자들한테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지금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그 당 내에서 차기 주자로 꼽혀왔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출마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 당은 무슨 권한을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 차원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 이슈는 정확하게 떼쓰기에 가깝다.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망해 온 거예요. 네. 거부권이라도 있어야겠어. 그래야 우리가 목에 힘이라도 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토론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각 법안에 대해서 책임 있게 토론했으면 좋겠고 지금 제기될 법안들 많거든요. 법안을 법안대로 좀 보고 여당이 하니까 맞겠어. 뭘 하니까 맞겠어. 이게 아니라 법안 자체로 놓고 토론하고 그런 훈련부터 차근차근 해와라. 이 민주주의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국힘 컨설팅 잘 들었습니다. 국힘에서 이걸 절대 안 볼 것 같긴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들으신다면 좀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게 확실히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 김건희 수사에도 좀 불이 붙는 모양이에요. 네. 김건희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이 제대로 포착됐다고 하더라고요. 조한무 네. 기자. 그 김건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정황을 드러낸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 서울 고검이 확보한 파일인데 네네. 그 김건희가 이제 증권사 직원이랑 통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통화 내용인데 이 녹취 파일이 수백 개고 이 2009년부터 2012년이라는 시기가 뭐냐면 이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그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시기가 이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니까 네. 겹치는 거죠. 야, 이거 그 시기에 아닌가? 통화했던 내용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네네. 보도가 됐습니다. 야, 엄청나네요. 네. 그 나온 내용들을 보면 네.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라고 이제 증권사 직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주가가 관리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랙펄이 그렇죠.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다들 거기죠. 잘 아시는 2차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곳이고 여기 대표가 있는데 이종호 그 사람이. 이종호 대표 이게 그렇죠. 이제 그 최상병을 잇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결되는 네네. 거기서 이제 연결돼서 삼부토건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는 인물이고 그 기초가 되는 이제 배경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인 거죠. 그때 같이 공부를 한 거 아니냐. 네네네. 그리고 이제 수사 시작될 때 그 김건희 여사랑 일주일 동안 36번 통화했다. 이런 게 나오기도 했고. 일주일에 36번.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건희가 그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인 블랙펄한테 그 계좌를 맡기고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 네. 요 얘기를 말한 그 녹취가 이제 그 검찰이 확보했다. 근데 이 정도면 본인 입으로 자기가 이제 블랙펄에 맡겼다는 거니까 이거 뭐 피해갈 수 없는 증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죠?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은 김건희는 그 주가 조작이 있는지 몰랐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네. 거고 그걸 이제 그 반박하는 게 수익 배분율이니까 40%라는 거잖아요. 네. 계좌를 맡겨주고 수익이 나면 40%를 그 나눠받기로 했다는 건데 요 수수료가 너무 높다. 그러네. 너무 높다. 정상적인 거래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높게 책정을 했겠냐. 그렇지. 그러니까 블랙펄이 주가 조작을 할 거니까 수익이 많이 날 거고 거기서 40% 떼줘도 김건희가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네. 보고 이게 있는 원래는 겁니다. 한 몇 프로 정도예요? 보통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일반적인 그런 증권사 자산관리사들. 수수료가 아니라서 그게 이제 좀 대중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보도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 보면 40%는 높다. 많다.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상 한 20% 정도 막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거 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산관리사들 말고 이런 쪽으로 해도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김건희가 그래서 블랙펄에 얼마나 맡겼는지 뭐 구체적인 액수까지도 나온다면서요?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건 20억을 넘겼고 어. 그 2달 동안 그러니까 20억을 넘겨서 수익이 나면 40%를 떼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종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거래 자체가 그치.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시각을 검찰이 갖고 있다. 네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 보면 보도된 거에서 좀 재밌는 게 에그라는 단어가 나와요. 김건희가 이제 에그를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 선배들은 에그를 써보셨을 것도 같은데. 저희는 많이 안 쓰고요. 그 사진 쪽이 많이 쓰죠. 그 팬 기자들은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데 찾아갈 시간이라도 좀 있는데 사진 기자는 빨리빨리 보내야 되니까 바로. 대부분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이렇게 같이 쓰고 그쵸. 이러는 아니요, 유료죠, 유료. 그러니까 유료. 와이파이를 네. 쓱 가입 아니요. 그 LTE. LTE. 그러니까 핸드폰 대신 붙이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이제 많이 안 깔려 있었을 때 요 달걀만한 거를 들고 있으면 그걸로 이제 무선 인터넷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사회부 기사들이 통신사들에서 많이 썼었습니다. 그렇죠. 통신사들은 많이 빨리 쓰죠. 보내야 되니까 집회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 빨리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좀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접속을 할 때마다 IP 주소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세력들이 IP 주소를 숨기려고 요걸 많이 썼다 그래요. 이야. 그리고 블랙홀 그 주가 조작 일당도 요 액을 썼다고 합니다. 이 김건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증권사 직원한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 라는 말을 그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요. 전문가네. 많이 전문가네. 하셨어요. 직원한테 조언을 해주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인지도 몰랐다고 했는데 이 기법을 선배말대로 기법을 알려준 거 주식용 에그 있다는데 너 몰라 이런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이렇게 우회로 해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 싶은 거죠. 네. 그 그러니까. 녹취에 웃긴다. 등장하는 그 증권사 직원도 그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가 주식 매매 세력에 가담했다고 당시 생각했다. 이 얘기 듣고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야, 같아요. 이런 게 검찰이 좋아할 만한 이거 진술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서울고검이 검찰이 불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나도 이 진술 거기에 좋네. 한 표. 아니 근데 주가 조작 사건이 김건희를 처벌하기 위해서 조작했다는 것입니까? 뭐죠? 그런 시도. 아니 근데 녹취가 너무 이게 중요한 파일 같은데 이걸 서울고검이 대체 어떻게 확보를 한 건가요? 이게 그 미래에셋 증권, 이 증권사가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거든요. 거기 서버에서 나왔어요. 어머나. 이 김건희가 6개 계좌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던 이제 혐의를 받는데 네네. 그 6개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에셋 계좌도 있었던 거죠. 그 고검이 재수사 시작한 게 올해 4월이니까 이제 2달도 안 된 거고 그 사이에 성과를 낸 거죠. 야. 근데 이제 제가 그 검찰 수사 이런 거는 전혀 문외한이어가지고 좀 어렵긴 한데 이 자체가 되게 어려운 수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미래에셋 계좌가 포함돼 있으니까 미래에셋 가서 통화 내용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압수수색이라는 어려운 절차를 밟을 테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어려운 거고 이게 권한만 주면은 그럼 나도 하겠는데 이거 나도 하겠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나는 너무 궁금한 게 김건희가 이걸 이런 얘기를 그것도 이런 막 에그 있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증권사 직원한테 막 왜 비화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취가 되는 그런 건데 이걸 막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궁금하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신 걸까?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다 막아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권한만 있으면 압수수색 영장만 떨어지면 당장에 확보할 수 있었던 녹취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제야 이때 동안에 뭐 하고 이제 나온 걸까요? 말이에요. 그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협의 처분한 그 서울중앙지검이 4년 동안 수사했는데 이거 못 찾은 거잖아요.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 해명을 했어요. 네. 미래에셋 압색하긴 했다. 근데 여기 조금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셋 그 계좌 거래는 그 증권사 직원이랑 통화로 한 게 아니라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 그러니까 집에서 그 HTS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이랑 통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안 갖고 왔다. 근데 그 다른 증권사에서 한 그 거래는 통화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갖고 왔다.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바보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는 아닐 것 같고, 이게 이제 부실 수사 이제 나아가서 봐주기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한가? 무거울까? 바보가 되는. 바보 취급을 받는 게 좋을까? 아, 선택해 보세요. 후자를 선택한 거다. 그렇죠. 차라리 바보인 척하면 나는 감찰이나 처벌이나 이런 건 피할 수 있잖아요. 넌 그거 왜 못했어?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초딩이랑 유아스러운 발상이죠. 너 숙제 왜 안 왔어? 숙제가 어려워요. 숙제가 어려워.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걔는 10분 시간 내서 숙제하면 되는 건데 그거 안 해놓고 숙제 왜 안 했어?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엄마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뭐 울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맞습니다. 이게 그때 아마 확보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김건희를 빼기 위해서는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 전화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 김건희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화 기록 이런 거에서는 뭐 아마 확인했기 때문에 김건희를 면피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었을 테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김건희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썼다면 자기가 거래를 했겠지만 자기를 관리하는 직원하고 당연히 통화를 했겠죠. 통화를 하면서 거래 해야 되는 형태랑 거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그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미 2021년 9월에 미래세 납세할 때 확보했을 수도 있다 이런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뉴스타파 보도로 보면 그 수사기록 목록 볼에 네. 그 미래에셋의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증권사 직원하고 고객이 통화한 내용이 이제 서버에 자동으로 녹음이 된대요. 그거를 가져간 그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가져갔네. 그러니까 이제 가져갔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가능성은 이제 미래에셋의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이니까 그 중에서 김건희가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지고 왔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걸 수도 있고. 후자겠네. 어떻게 그게 김건희만 쏙 빠지겠어요. 그래서 예,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직무유기 아니냐, 그러니까 부실수사나 봐주기를 넘어가지고 직무유기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수사를 할 수 있나 이게 직무유기로 보면 특검이나 뭐 아니면 못할 건 뭐예요? 구성에서. 못할 건 뭐예요? 직무 범죄니까 검사 직무 관련된 범죄니까 공소처가 해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임자들이 검찰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혐의 처분으로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조상원 4차장이 그 사의 표명하고 사표가 수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뭘 할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사법 처리는 할 수 있고요. 그 내부 징계는 어렵습니다. 저거를 네. 뺀 거겠죠. 감찰을 피한 거라고 네. 일단 그 당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으니까 감찰을 피한 걸로 봐야 되는데 쫓아가야죠. 근데 저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특검 출범과 함께 검찰 분위기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원 수사팀이 돌아와서 이거를 막 며칠 사이에 막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들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다음 수사팀하고 검찰 수뇌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가 그러면 애들이 쫓겨났잖아요. 그 얘기 해야죠 그때. 그 수사 자료 다 있다. 왜 저렇게 수사하느냐라고 얘기했어야죠. 자기들이 쫓겨났다고 해서 입 다물고 있는 건 뭐예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특검 출범이 앞두고 있으니까 쫙 자료 꺼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저희는 봐주세요일 수도 있거든요. 네. 전 저는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있어요.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강하게 드냐면 요 며칠 한 2, 3일 동안 국민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은 게 김용현이었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조은석 특검이 발표를 했죠. 기소한다. 그리고 구속영장 치겠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오늘 그거가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공소유지 검사들 다 특검보로 들어온 파견 검사로 보내달라고 했다. 네. 그 얘기는 그때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소유지 검사들이 기소를 추가 기소를 하면 된다. 맞아. 그리고 구속영장을 다시 재신청하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있었는데 입 다물고 있었어요. 맞아. 검사들이 다 입 다물고 있다가 자 자기 부를 걸 알고 있었겠죠. 예? 그리고 특검이 갑자기 딱 사람들이 무슨 얘기 역시 검사 출신이 잘하는 것 같아. 되자마자 속이 시원하네. 그 역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저기 선배님 저희들이 직접 기소하시죠. 저는 이걸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 특검이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특검팀 구성원도 없는 상태에서 조은석 특검이 특검보 몇 명이랑 같이 이거를 지금 며칠 만에 이거를 공소장을 새로 써가지고 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김용현이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에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 검찰은 기계적으로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겠네요. 그렇죠. 공소장을 써놨을 거고 그 보석을 할지 말지 이거는 만료로 그냥 풀려줄지 추가 기소를 할지 이거는 정무석이 판단 영역으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특검이 출범하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그 특수본을 만났어요. 검찰 특수본을. 이때 무슨 얘기를 했겠냐. 김용현 구속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논의는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너가 할래? 내가 할까? 이 얘기를 주고받았을 거고. 그럼 검찰이 어쨌거나 그 수사팀에서는 입장에서는 특검에 뭘 하나 크게 주는 거죠. 선물을 주는 거네요. 특검이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준비 기간에 추가 기소를 했다. 어씨, 일 잘하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주고. 네, 그렇죠. 검찰 수사팀이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또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동안 얘기했던 뭐 영장 반려했던 것들, 그 비화폰을 숨기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검찰 수사팀이 어떻게든 면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딜 같은 게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나는 추측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뭔가 고춧가루 뿌리는 거라 가지고. 저는 좀 냉혹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쉬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일련의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이게 그들이 무슨 정치적 의도가 무슨 엄청나게 있어서 뭐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이 문제가 뭐예요? 쉬 넘어갈 수 없는 이 문제가 뭐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런 일은 뭐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해왔던 것들 이 검사들이 봐달라고 했다면 네, 이건 좀 넘어가시죠. 예를 들면 그럼 뭘 할 수 있어? 우선 기소 저희 공소장 다 써놨습니다. 하시고 심우정은 날리시고요. 저희는 좀 살아야죠. 후배들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란 특검이 검사들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거기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특검에 공소유지 검사들이 다 수사팀으로 구성원들이 그냥 들어가 버렸죠. 아, 같은 거예요. 그치. 수사팀 검사 따로 사람들이 있고 재판을 들어간 거니까. 공소유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상당히 찜찜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김건희 수사도 지금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요. 내란 수사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은 상식을 원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자 증거가 나왔으면 자 증거가 나왔는데 사건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하다 못해 밖으로 얘기하기 힘들면 안에서 문을 차고 하서로 들어갔어야죠. 그 옛날에 윤석열이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아니 SK가 4년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 그런 게 어딨어? 문 차고 들어갔잖아요. 그때 멋있었어. 저는 윤석열 인생에서 그건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네. 그거 해야죠. 안 하잖아요. 아 저희는 탄압받고 있어요. 탄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 번이라도 저항을 했냐. 저항하지 않는 자가 무슨 자기 보신한 거죠. 그래 놓고 이 정세가 바뀌니까 영웅처럼 자기를 대접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태도들이 계속 체질화돼 있다. 이번 이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란 특검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쫙 갑자기 뭔가를 몰아주고 있다면 그것으로 자신들은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더 이상 국민들은 그런 어떤 이상한 역할놀이 이런 거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일각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능력 있는 검사들을 뭐 누가 데려갔다는 둥 뭐 마치 검사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한무 씨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권한 있으면 할 것 같은데. 오, 그렇잖아요. 검사? 저 사람 형사소송법 하나도 몰라요. 아니, 상식적인 수준이니까. 네, 그게 상식이거든요. 과연 상식적이냐 지금 검사들이. 그래서 검찰의 수사 기법이네 뭐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그건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험들이 다시 재정립돼야죠. 상식에 기반해서 그 경험들을 쌓아 나가기 시작해야 되고 이것을 그대로 존중해 준다면 검찰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또다시 귀족으로 살려고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수청을 둔다고 하잖아요. 중수청에 검사가 없어요. 검사인 사람은 있죠. 그 사람을 수사관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족처럼 살려고 하지 마라. 네. 검사는 너무 좋네요.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헌법이 그러니 검사라는 직책이라는 게 존재하겠지만 당신들의 명칭은 수사관이다. 경찰하고 동등하다. 경찰 출신들하고도 동등하다. 누구든지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 역시 특수통이 왔더니 수사를 잘하는 것 같아. 뭐 윤중기 특검 판사 출신이어서 잘 못할 것 같아. 이런 헛소리들을 좀 못하게 해야 된다. 예. 이게 검사들이 50년 동안, 60년 동안, 뭐 짧게는 87년 이후에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우쭈쭈 하면서 지금 성장해 온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엘리트고 엘리트 검사가 있고 그들의 능력은 대단하고 베일에 쌓여져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압수수색하면 나오는 건데. 예? 그거 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버틴 거잖아요. 그게 무슨 수사 기법이고 무슨 대단한 거냐. 저는 이것들을 좀 무너뜨려 가야 되는 생각이 좀 되고,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 지난 3년간 검사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대대적 감찰이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되게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숨겨왔고, 김건희를 어떻게 숨겨왔고, 내란범들을 어떻게 숨겨왔는지 이 수사기관들을 수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어야 되는가. 대검감찰부장입니다. 임은정. 저는 임은정이 아니어도 돼요. 진짜 이 시대의 진정한 칼잡이가 되고 싶다면 감찰을 해라. 저는 임은정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을 좋겠네요. 정말 칼부림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는 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국면에서 어떻게든 보여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윤석열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이걸 당하면 안 돼요. 임은정 그 검사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거기 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검찰 개혁 관련한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 아마 좀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 그 능력 그때 지금 준비 작업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제 감찰부장이 됐을 때 제발 좀, 능력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저기 김건희가 뭐 많이 아프다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많이 아파요. 김건희 많이 아파가지고 그러겠지. 16일날 우울 증세로 서울 아산병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검찰 출석 통보한 날인데. 하필 그날 많이 아프셔가지고 꼼수겠죠. 진짜 많이 아프신가? 근데 원래 우울 증세 뭐 이런 부분들은 원래 옛날부터 좀 있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뭐 그게 새벽에 최재형 목사랑 막 새벽 3시 4시에 카톡 주고받고 했던 게 그때 잠이 안 와가지고. 근데 뭐 예. 그 구치소에서도 그런 관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잘할 수 있으니까. 더 건강해지. 맞아. 거기는 운동도 하고 그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밥도 잘 같고요. 주고. 뭐 특검이 잘 하겠죠.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얼른 좀 구속됐으면 좋겠네요. 뭐 윤석열도 오늘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네. 오늘까지가 소환 통보일이고요. 오늘 불응했다고 또 예. 하던데. 그래서 오늘은 시간 중요하니까. 그거지. 시간 중요하죠. 시간 단위로? 19일. 그쵸.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경찰이 입장을 내겠죠. 강제 수사를 할 것인지. 네, 그래서 흔치 않은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는. 이야. 경험을 하긴 했었죠.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뭐 시간이 지나서 그런 상황이 좀 보통은 인권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잘 하지 않는 것이긴 하나 이분들이 대부분의 혐의들이 다 서로 연관이 너무 많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아마 동시 구속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악의 축이기 때문에 두 분이 처분이
처단이 돼야 됩니다. 오늘 강경훈 기자 아주 좋은데요. 악의 축이 처단돼야 텐션이 된다는 좋으시네. 내용까지 해서 저희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홍민철 기자의 재미있는 경제뉴스 시간. 오늘은 최근 부동산 급등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예,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오늘 부동산이라 별로 재미는 없을 텐데. 재밌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제가 단지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시 전체 거래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1번 페이지 띄워주시겠어요? 요 그래프가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요즘 거래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얼마나 늘었냐 보시면 아래쪽에 X축 2025년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요 보이시죠? 네. 쭉 올라가는 제일 고점이 이제 9,349건 그리고 오른쪽 끝에 가면 7,400건 왼쪽으로 쭉 평균 내보시면 대충 한 5,000건 정도 원저리 밑에서 좀 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은 한 2배 정도 가까이 늘었고요. 네. 지금도 한 30% 이상 늘어난 그런 지금 수치로 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왼쪽에 보시면 9,500건 있잖아요. 네네. 요게 궁금하실 텐데 요게 제가 늘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특례 제출 시기. 특례 제출 2023년도에 이게 딱 한번 거래를 급등시키고요. 가격도 올리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생아 대출. 아기를 낳으면은 특례 대출 수준으로 좀 규제를 완화했던, 대출 규제를 완화했던 요 시기. 그리고 요때 이제 뭐 대출 규제 관련한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급등했던 때가 있고 기준금리도 내려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여러모로 겹쳐가지고 급등했던 시기 이후에 쭉 내려갔다가 거래수가 이제 3월에 팍 급등하는. 네. 이 급등했던 거는 뭐죠? 그 급등했던 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올 초에 그 토지거래 허가제. 오세훈? 네. 그거 폐지했다가 요 사달이 났던. 그랬군요. 딱 해제했는데 10억 뻥팅 거래가 뜨면서 지금이야 라고 해서 막 서울 전역이 지금이래 그러면서 9,000건을 기록한. 그게 효과가 엄청나구나. 그렇죠. 장난 아니네요. 이번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요. 3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그 고점에 있었던 9,300건대. 네. 이게 어디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많이 팔린 거냐. 그래서 3월 거래량을 다시 한번 뽑아봤습니다. 1위가 이제 당연히 말씀드렸던 강남구고요. 2위가 송파구. 지금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지들이죠. 강동구가 3위인데 강동구에는 워낙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원래 거래량이 좀 많은 상대적으로. 요게 한 전체로 치고 보면은 1위가 노원구가 제일 많고요. 2위가 강남구일 거고 아마 한 4, 5위쯤 될 겁니다. 아파트 개수가요? 네. 전체 세대수로 하면 아마 16,000세대, 15,000세대 정도 돼요. 강남구가 한 15,000, 노원구가 한 16,000, 강동구가 한 10,0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성동구가 4위인데요. 요게 이제 그 마용성 할 때 성. 여기는 아파트 수가 뭐 한 10위권 중반? 한 6,000세대? 뭐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아? 거래량은 많죠. 그러니까 왕십리 이쪽이죠? 맞습니다. 왕십리 이쪽도 있고 그 한강에 붙은 그 연예인들 많이 산다는 제가 옥수 뭐 그렇죠. 옥수가 아닌가? 성동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거긴 용산구 옥수동인가? 모르겠다. 한남동은 용산구. 이 성동이 아무튼 마용성으로 묶여가지고 한강 벨트로 불리는 거기가 같이 뛰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성동구를 하나 찍었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말씀하신 그 왕십리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센트라스. 한 2,000세대 정도, 2,500 정도 세대 정도 되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상황심리역 2호선 역 있죠? 보이시나요? 네네네. 잘 안 보이실 텐데 한번 보시는 분들은 위쪽에 보면은 청계천, 요 물이 청계천입니다. 왕십리하고 청계천 사이에 있는 요 단지. 요 단지. 요게 4번 페이지에 제가 크게 띄워놨는데요. 대충 위치가 어딘지 감이 오십니까? 한강이 이렇게 쭉 가운데 흐르고
그리고 안국역 우리 사무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광화문 오른쪽에 쭉 지나가지고 그 동대문구 아래쪽 요쯤에 이제 센트라가스가 있습니다. 여기 뭐 위치를 보면은 여기 그렇게 좋은 데인가 싶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이점이 좀 있긴 있어요. 광화문이나 종로 이쪽에 그 직장인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여기를 매우 선호하더라고요. 직주 근처 가까우니까. 청계천도 가깝네요. 그렇죠. 우리 경훈 기자처럼 뛰는 거 요즘 좋아하시는 분 많던데 그 커뮤니티에도 그 얘기가 많아요. 청계천 뛰는 거 좋다. 가깝다. 천길 그리고 한강 그 주변입니다. 한강도 가깝고. 근데 뭐 위치상으로 그렇게까지 좋은가 싶기는 한데 아무튼 만족도는 꽤 높은 5페이지 가보시면은 이게 이제 3월달 아니다 센트라스 그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거래량을 제가 조사해서 해놓은 거예요. 3월 엄청나네. 그렇죠. 대충 평균 놓고 보면 한 15개 한 달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3월에 사달이 났던 3월에 51건을 찍습니다. 3배 이상 거래가 터진 거죠. 장난 아니네. 그래서 이 다음 얘기가 뭐였지? 평형. 거래량이 50건으로 팡 튀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쵸. 오를 것 같으면 사고 기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이다 싶으면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거래량이 많다는 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다. 6번 페이지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국민평형 84제곱미터 거래가를 보면 2024년 1월에 16억 4천만 원이었는데요. 그냥 발표를 이렇게 쭉 물가 상승률 정도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 1억 정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5월에 이제 19억 6천만 원으로 팡 튑니다. 18억, 19억.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한 3억이 그냥 훅 붙어버린 거죠. 여기 커뮤니티 보면은 같은 평형대가 20억을 뚫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4억 정도가 뭐 한 1년 상간해서 쭉 올라간. 실거래로 아직 20억짜리 등록되진 않았는데 20억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번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 51건 거래를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뭐 누가 샀냐, 어떤 식으로 샀냐, 뭐 이런 게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총 거래량은 51건인데요. 그 중에 12건은 이제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왜 취소가 됐냐 그러면 뭐 팔려고 했던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 해외에 발령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물론 많은데요. 취소건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50몇 한 건 중에 12건이 취소된 거면 좀 그러네. 그렇죠. 2024년 1월부터 2025년 한 1월까지 1년 동안은 취소 건수가 2건인가 밖에 없고요. 그 3월에만 12건이 나왔으니까 이상한 일이 여기만 겹치네. 뭐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시세와 관련한 허위 자전 거래 이런 게 의심되지 않나? 그러니까 작전 같은 거죠. 작전 같은 거 아닐까? 가격 올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집주인이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고 급등기니까 계약금 내가 물어주고 내가 너한테는 안 팔아. 그리고 산 사람도 해외 발령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2건은 일단 계약 취소가 됐고요. 집주인은 아니죠. 자꾸 집주인을 실드치는 느낌이 드는데. 집주인 아닙니다. 아유 여기 집주인이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네. 소원이 없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취소된 거 12건 빼면은 실거래가 39건이고요. 39건 중에 등기가 완료되고 거래가 완료된 거. 요게 21건입니다. 제가 분석한 건 요 21건이 누가 샀냐. 요런 거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고요. 8페이지 넘어가시면 요거는 제가 뭐 해보니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 2020년에 제가 그때도 부동산 급등기였는데 한번 수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똑같이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거래량이 뭐 좀 더 많아가지고 힘이 좀 많이 들었는데 요거를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누가 샀는지를 이제 좀 특정할 수 있고 그 산 사람들의 특징들이 좀 보입니다. 요때는 이제 법인들이 엄청
이 아파트를 많이 샀어요. 여기가 이제 한 2019년 말에 1억 8천? 1억 7천? 이 정도 선이었는데 거의 한 6, 7개월 만에 1억이 올라버렸어요. 더블 친 데도 있고. 그래서 3억까지 막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사이 거래 내역을 쭉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뭐 다주택자도 많고요. 근데 법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제가 기억나는 게 법인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주식회사. 뭐야? 그리고 주식회사 이명박. 이런 법인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뭐 하는데요? 그냥 법인이에요. 근데 이 법인이 법인 이름 회사 이름이 박근혜 주식회사 어머. 그리고 주식회사 이명박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등본을 떼봤는데 뭐야? 이게 뭐야?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이때가 법인으로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면은 혜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회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그때 당시 보면은 그 법인 만드는 법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냥 그 오피스 공유 오피스 업체 있잖아요. 네. 거기다 주소지를 두고 서류 작업해가지고 법인 만들고 그 법인으로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런 투기꾼들이 많아서 제가 이 수원시 그 권성구에 있는 한 단지를 분석하면서 아 이게 법인이 많다 뭐 이렇게 하고 기사를 썼던 내용인데 그런 게 혹시 센트라스에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조사를 9페이지의 결과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가요? 그 등기가 완료돼 가지고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건수 이게 보면은 그 색깔별로 이게 단지 인근에서 오신 분들 보라색이죠. 25%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전체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전체의 15%. 그리고 강남이랑 분당의 주소지를 가진 분들이 25%.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 25%. 그리고 경기권에서 오신 분들이 10%. 요렇게 소유주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무슨 뭐 다 그냥 여기로 이사 오실 만한 분들이시지 않을까. 법인은 없는 거네요? 법인은 없더라고요. 오. 네. 그러네. 서울의 위치가 뭐 그닥 좋지는 않아 보이지만 아무튼 성동구에 있고 뭐 회사도 가까운 분들이 좀 뭐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재밌는 건 요 강남 분당 이분들이 이제 25%로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만큼 계신 거고요. 그리고 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보시면은 부산에서 이 아파트를 사신 분이 2분 계시고요. 그리고 목포에 한 분 계시고, 대전에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인천에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을 매입하는 주체들이 전국에서 와요. 특히 강남, 음마 아파트 이런 데 보면은 지방에 계신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씩 사두는 거는 이제 자산 투자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평균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지방에서 왔으니까 투기꾼이야 뭐 이런 투기꾼이죠. 투기꾼입니다. 투기꾼이고요. 네, 이게 작년 급등기에도 이건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지방에서 오는 그 매입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의 중요한 특징이고 부동산 급등기가 있을 때마다 지방에서 이제 사들이는 이게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갈아타기 수요인 것 같고 한 반 정도는 투자 수요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투자 수요가 섞여 있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소유주도 2분 계셨어요. 2명밖에 안 됩니까? 21건 중에 2건이니까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거래량이잖아요. 3월 달 21개의 거래량이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아까 그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6페이지인데 그때만 해도 한 17억대였던 거죠. 그리고 5월 달에 19억을 찍었으니까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투자처, 안전한 투자처 뭐 이런 걸 찾고 계셨던 분들은 빨리 3월 달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현재 아직 처분은 안 되지만 안 하셨겠지만 2억 정도 시세 차익을 이제 보신 분들, 발 빠르신 분들이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서도 이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겠다 말씀하신 뭐 갈아타기 수요라거나 단지 안에서 딱 한 분도 그러니까 120동에서 129동인가로 옮기신 분도 한 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섞여 있는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떤 투기 수요도 그렇고 갈아타기 수요도 그렇고 실수요도 그렇고 이 시기에 지금이다 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신 그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그럼 옆에 뭐 이런 아파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좀 영향이 있어요?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얘기가 그건데요. 훌륭하십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센트라스가 이렇게 단기간에 쭉 오르면 그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아까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에도 똑같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지들 주인이 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기가 여기랑 저렇게 가까워서 20억이면 우린 19억. 그리고 그 옆에 단지는 우린 18억, 17억, 16억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13, 14, 15억이었던 아파트 단지들이 다 14, 15, 16으로 다 막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기사 보시면은 10페이지에 서울 전역으로 퍼진 집값 상승에 노도강 중개소 북적.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특별한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법인 혹은 뭐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들어올린다라고 보기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동참하고 있다. 집값이 상승할 거다라는 심리가 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그럼 이제 다른 구, 인접한 구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인접한 역세권. 네. 그 옆에 청구역도 있고 뭐. 그렇죠. 그죠. 약수역 뭐 이렇게까지 계속 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퍼져 있다고 조금 더 생각하는 훨씬 더 게. 퍼지고 있는 거죠. 서울 전역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다고 봐야죠. 한순간이네. 순식간. 이게 이제 기사를 좀 추적해 보면 그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가 터졌을 때 강남 송파였단 말이에요. 그게 곧바로 마용성으로 번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밖에 없었는데 다른 이슈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바로 마용성으로 번졌고 지금 마용성 그 기사가 나온 지 한 두어 달 만에 노도강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용성이 나왔을 때 노동강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같이 나와요 기사에. 근데 지금 두 달 지나니까 또 노동강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 벽을 뚫어버리면 서울이라는 벽을 뚫어버리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긴 한데 늘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용성까지야 비싼 아파트니까 그렇긴 한데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이제 인상 여력이 있지 않다고 봐야 된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번질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직 가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대감은 번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 기대감이 또 번질 거냐? 예를 들면 이제 뭐 과천 이런 데는 이미 번진 상태고 이걸 좀 더 벗어난 지역까지 번져갈 거냐? 경기도권으로 혹은 인천으로 이런 게 번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추세상으로는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노도강이 이제 움직였다는 건. 걱정스러운데. 네.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금 정부도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제 바뀌자마자 지금 부동산이 벌써 들썩들썩 하는 낌새를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 좀 정부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급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 얘기 뭐 다 아는 얘기고 다 뉴스에서 본 얘기인데 왜 이걸 또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럼 이재명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할 거냐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건 뭐 저도 잘 모르죠. 뭐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끝났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공공민님한테 혼나거든요. 11페이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시장에서 예상하고 정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부동산 규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규제 지역 지정 뭐 이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이제 워낙에 그동안 많이 써왔던 정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다 해제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규제 지역이라는 게 지금 이 표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많이 높으냐. 그리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냐. 그러면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단계별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에 따라서 거래량에 따라서 첫 번째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두 번째가 투기 과열 지구, 세 번째가 투기 지역, 네 번째가 마지막에 그 강남에 있었던 투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게 가장 강한 규제고요. 오른쪽에 이제 규제 내용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일단 그 지금 80%까지 해주는데 서울이 다 풀려 있기 때문에 강남 빼고 요거를 이제 조정 대상 지역만 들어가도 50%로 30% 포인트가 이제 낮아지죠. 그리고 이제 실거주 뭐 청약 관련한 규제들 그리고 뭐 재건축 관련 규제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단계를 더해갈수록 조금씩 높아진다. 요런 규제를 아마 그 뭐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 검토를 아마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도 좀 기억이 좋지 않은 게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 중에 이제 핀셋 규제라고 기억나시죠? 요즘에도 지금 가끔씩 이제 그 단어를 뭐 경향신문에서도 좀 꺼내 쓰고 그러던데 핀셋이랑 같이 쌍둥이처럼 떠오르는 게 풍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핀셋으로 규제를 기재지역으로 딱 묶으면 그 옆에 쪽으로 자금이 쏠려가지고 거기를 올리고 그럼 거기를 핀셋으로 딱 묶으면 그 바로 옆까지 밀리고 그래서 밀리고 강대가 제가 갔던 수원구 권성도 수원시 권성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뭐 뭘 해야 이재명 정부는 뭘 할 것 같아 뭘 해야 돼 뭐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제가 쉽사리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그런 기억 때문에 이게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 또 튀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뭐 원래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데 그건 마지막에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1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게 제가 수원시 내려가기 직전에 나왔던 문재인 정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내용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대출 규제를 이때 아주 내용이 살벌해요. 그러니까 주요 내용 중에 대출 규제 첫 번째 줄에 고가주택 담보대출 금지. 그러니까 15억 이상 되는 주택은 만약에 내가 18억짜리를 사잖아요. 규제 지역 안에 있는. 그럼 15억까지는 40% 대출만 나오고요. 15억 이상부터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되게 깡패 같은 내가 집 사는데 정부가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은행한테 지시하는 거니까 그 밑에도 이제 뭐 9억이야 40%그 초과분은 20% 그러니까 9억에서 15억 사이 내가 15억짜리를 살라 그러면 9억까지는 50%도 아니고 40%만 나오는 거고 그 이상 되는 한 4억 정도는 20%만 나오는 거니까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제 줄여버리는. 다시 정리하면은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지역을 묶어서 규제하고 그 규제의 내용은 이제 대출 규제, 기타 등등의 규제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어제 여러 매체에서 단독 뭐 이렇게 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뭐 은행 자본으로 그러니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면 그 내줄 만큼 이제 자기 자본을 좀 쌓아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긴 했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규제 지역도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2번의 이 강한 대책으로 나온 결과는 권성구의 급등이었기 때문에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했는데도 그게 안 잡힌 거 오히려 더 뻥한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진짜 많은 국민들이 전문가고 그리고 많은 그 규제 당국도 전문가인데 전문가끼리 하니까 칼싸움 하는 거죠. 네가 이걸 했어? 나는 이거 그러면서 이제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그 13페이지에 있는 그 DSR 혹시 뉴스 보셨나요? DSR? 못 봤습니다. 아, 예, 못 보셨군요. 역시 대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들이. 그럼 이거는 넘어갈까요? 이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려주세요. 아, 우리만 관심 없을 거고 그래, 너만 모두가 다 몰라. 관심 있을 수 있죠. 이 DSR이라는 게 이것도 영어인데요. 14페이지 넘어가 주시면요. Debt Service Ratio. 그러니까 빚 네. 서비스 가능한 빚의 비율. 그 대출이 가능한 빚의 비율이고요. 단어 뜻은
뭐 정확히 말하면 소득 대비 가능한 대출의 비율. 그러니까 대출은 내 소득에 비례해서 내주겠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되는 주택의 가격의 비율이잖아요. 네. LTV라는 건. 근데 이거는 빌리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그 비율 규제죠. 내용 보시면 개인이 보유한 전체 금융부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카드론도 있을 거잖아요. 이걸 다 더해가지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 다음 네. 페이지에 제가 예시를 들어놨어요. 15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10억 원 아파트를 사는 평균 정도 돈 버는 부부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그 2025년 4인 가구 중위소득 그러니까 평균 정도 버는 사람 부부겠죠 보통 맞벌이를 하니까 한 400만 원 조금 안 되거나 높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800만 원이라고 부부 소득을 잡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정도 좀 안 되죠. 그럼 1억 정도의 지금 DSR 규제는 40%만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1억에 40%니까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3,800이 내가 1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빚의 그러니까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요 3,800을 넘을 수 없다. 이게 이 규제의 내용인 거예요. 이거를 역순으로 해보면 1년에 3,800을 맥시멈으로 땡겼을 때 원리금이 요 기준도 제가 뭐 3.93% 그러니까 내가 받은 대출 이자는 3.93으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이 역순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6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정도 돈을 버는 800만 원 정도 되는 월소득 800만 원 정도 되는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최대 크기는 6억 4천으로 제한하겠다. 요게 이제 이 규제 내용의 DSR의 핵심입니다. 아마 다 못 채우실 건 아닙니다. 택도 없는데. 그렇죠. 우리 넷을 다 합치면 800. 15페이지 얘기가 갑자기 눈물이. 그리고 이게 15페이지 요게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산의 핵심은 내가 받은 대출의 금리잖아요. 3.93. 7월 달에 아까 13페이지 다시 보시면은 DSR 강화 전 막차 급증하는 서울 아파트 거래 이 얘기가 바꿔놓으면 DSR이라는 규제가 다음 달에 강화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강화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놓고 보면 네가 받은 너는 3.93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1.5를 내가 더 더하겠어. 이게 강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자가 높아지니까 원리금 갚아야 되게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작아지는 이런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시행되기 전에 내가 빨리 아파트를 사야 되지 않겠어? 라는 심리가 겹쳐가지고 아까 보셨던 센트라스 같은 데를 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는 거죠. 뭐 그 1.5%라는 게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밑에다 계산해놨을까요? 이게 여기엔 없네요. 여기엔 없는데 계산해보면은 한 1억 한 3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5%를 더 때려 맞으면 내가 6억 4천을 빌릴 수 있는데 5억 1천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그 아파트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1억 1천만 원을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든 어디서 삥을 뜯어오든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센트라스를 들어가려고 계속 준비하고 내 소득도 맞춰가지고 저축도 하고 대출 계획도 세워놨는데 이게 시작되면 오이씨 안 되니까 빨리 하자. 이런 것도 작용을 했을 수 있다. 라는 게 지금까지 논리인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16페이지를 제가 해놨는데 뭐야?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디테일한 데 있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1.5%가 최대인 거고요. 가산되는 추가금리의 최대인 거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1.5%가 다 추가되는 건 7월부터는 대출의 종류마다 조금씩 달라요. 왼쪽에 보시면 표에 혼합형, 주기형, 변동형, 고정형 이렇게 돼 있죠.
이 혼합형이라는 거는 일단 아래쪽에 쉬운 것부터 변동형은 변동금리. 내가 대출 받으면은 월마다 기준금리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내가 바뀐다. 네. 고정금리는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처음에 대출 받을 때 찍어놨던 금액으로 간다. 요 두 종류 있는 거죠. 요 두 종류를 혼합하면 혼합형이 됩니다. 변동금리를 한 5년 쓰고 30년 만기 대출이라고 했을 때 25년을 고정금리를 할 거냐. 아니면 그 반대로 변동금리를 25년 쓰고 그 고정금리를 5년 쓸 거냐. 요런 걸 합해놓은 게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기형은 변동금리인데 변동금리를 매일매일 계산하지 않고 주기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만 변동한다. 요게 뭐 한 5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10년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주기, 변동, 고정. 이거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쭉 가시면 혼합형은 1.5, 1.2, 0.9, 0.6 미적용 이렇게 돼 있죠. 고정금리의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동금리의 기간이 반대로 짧으면 짧을수록 스트레스, 그러니까 DSR 규제가 강화되는 금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이상이란 얘기는 20년 이상 고정을 쓰면 미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기형도 마찬가지. 한 20년 정도 주기로, 아니 20년은 말도 안 되고 한 10년 정도 3번 정도만 변동금리를 쓰겠다. 고 하면 미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리가 이제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정형을 쓰면 가상금리가 아예 재임 대출에 없죠. 보시면 표에. 그리고 계속 나는 몰라. 그냥 변동을 할 거야. 그러면 1.5%를 다 때려 맞고 6억 4천이었던 게 1억 2천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규제예요. 그걸 이제 제가 17페이지에 계산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DSR 산정금리 이거를 처음에 예시를 10억 800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3.9로 제가 계산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산정금리, 가상금리를 조금씩 더해 놓은 거예요. 고정 10년. 혼합형 세 번째 줄에 혼합형 고정 10년 요게 이제 4.8이 되죠. 한 0.9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대출 가는 금액이 아까 제일 아랫돈에 0이니까 6억 4천에서 5억 5천으로 한 9천만 원 정도 줄어든다. 요런 구조의 그 대출 규제가 된다. 근데 정혜림 아나운서가 이제 아파트를 살라고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이런 규제를 해요. DSR 강화. 내가 완전 가계부채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어. 라고 하면 혼합형을 받으시겠습니까? 고정형을 받으시겠습니까? 주기형을 받으시겠습니까? 변동형을 받으시겠습니까? 고정이요. 고정이죠. 당연히 고정. 당연히 고정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건 고정형은 금리가 평균적으로 좀 높고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높이 리스크를 받아서 받고요. 변동은 그보다 좀 낮게 돼 있어요. 근데 정부는 뭘 좋아하냐면 고정형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금리가 최근처럼 급등해버리면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리금이 높아지잖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이런 변동을 가계가 많이 하지 않도록 고정형을 선호해요. 정책 방향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DSR 규제도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하러 갔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 나는 다음 달에 간단 말이죠. 다음 달에 갔어. 근데 이런 걸 표를 누가 보여줘요. 그럼 누가 나는 변동형 1.5% 더 맞은데 누가 그래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해놓은 건데 바꿔 말하면 규제가 뭔 소용이야. 대출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론에서 DSR 막차 때문에 수요가 몰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알고 오르라고 주문을 거는 거나 그 뉴스 보고 막자 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 공공민이 잘하는 선회를 하자면 정말 나는 변동형을 맹신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향한 경고일 수 있는 거죠. 배려일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변동형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요. 금리가 낮으니까 많이 쓰고 지금 금리 하락 가능성이 계속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금리를 한번 팍 올렸었잖아요. 낮아졌고 계속 낮출 거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스트레스 DSR을 감수하고서라도
요거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하면 요거에서 좀 벗어나서 이걸 맞기 전에 이제 지금 스타트가 되니까 여기서 금리가 낮아지면 땡큐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은 뭐 비합리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고는 뭐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 경고였고, 그 언론이 그렇게 쓰지 않아도 대출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을 좀 해보겠죠. 하지만 한국은행이 얼마를 발표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도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금리 동결. 아 지금 위험해서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돌아버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긴 한데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뭐 꼭 뭐 변동형 쓴 사람이 없다 뭐 그러진 않고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이 쓰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썼죠.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8페이지 보시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한번 세게 맞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오를 때. 그러니까 뭐 통화 당국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하려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 인식 속과는 좀 다르죠.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이제 2024년까지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변동형이 4.12고 고정형이 3.96으로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일 윗줄에 보시면은 2024년 11월에는 그 주담대 그 변동형이 4.25고 고정형이 4.3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격차가 더 컸어요. 고정형이 훨씬 더 이거보다 높고 변동형이 이거보다 낮고. 공공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판단하기도 하고 뭐 여러 종류의 것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고정형을 선호하고 어차피 내가 그 금융 규제를 가계대출 부동산 상황 때문에 할 거라면 이런 걸 열어서 이제 한다. 근데 거기에 허점은 있다. 사람들이 이 규제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할 거냐. 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거와 같다. 그런 좀 저간의 속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좀 이렇다. 센트라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네. 규제는 이제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뉴스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7월 달에 강화된다는 DSR은 요런 맹점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알아두셔도 좋겠다. DSR은 그러면 규제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딱히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히 효과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효과 이전에 이걸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충격을 많이 줄 것 같으니까 그 준비를 좀 해온 거가 있어요. 정부가 이제 이 준비를 해왔고, 그러니까 미뤘죠. 이게 6개월 전에 이제 때렸으면 아작났을 거다라는 뭐 그때 썰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축은행 한두 개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이제 미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부동산 규제를 좀 중시하는 사람들은 너네 지금 가격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어쨌든 준비는 돼가고 있었던 거니까 충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갔겠죠. 시장? 아무튼 이제 사람들에게 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옮기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 이런 것들을 좀 한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 이제 와서 이제 그러면 이 이벤트가 7월 이벤트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예전에 비한다면 그 충격은 줄어든 완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줄어드는 효과도 이제 뭐 한 몇 천만 원대예요. 대출 가능한 액수 자체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도 많죠. 네. 그냥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1페이지에 보시면 1페이지에 갑자기? 달아 돌아가시면은 네. 7월 달에 9,500건 찍었던 저거 있죠. 저 때가 이 DSR 규제를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안 해버린 윤석열 정부 시기예요. 또 이때 찾아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DSR 전 막차 타야 하나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이게 이제 7월 달에 그걸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야? 완전 그냥 그 뒤에다가 그냥 집값 밑에다가 그냥 받침을 대는구만 막 이런 그러니까 말 안 하고 할 것처럼 하다가 거래해갖고 싹 가격을 올랐잖아요. 그리고 안 하고 또 막 이렇게 실제 하면 어찌 됐던 가격 그 대출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줄어요는 그만큼은 줄어요랑 똑같은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다. 양아치지. 한마디로 말하면 양아치 짓을 했다. 이게 요 시기에 이제 그 뭐 금융이나 부동산 했던 기사들은 다 그런 식으로 썼다. 네, 뭐 기자 수첩도 제가 그렇게 쓰고 그랬는데 양아치냐? 이렇게 쓰지는 못했고요. 그 두 가지. DSR 규제는 이런 얘기고 규제 지역을 검토되고 있고 은행 자본 규제 이건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어쨌든 그것도 국정기획위에서 어제 막 단독으로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19페이지를 가보시면 제 생각은 너무 높다.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수원 거기 당시 아트라스는 얼마였냐 그럼 한 14억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20억이니까 와 엄청 많이 뛴 거죠. 이게 이제 가격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라서 쟤네가 20억이면 나도 19억 이건 되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린 시점은 오거든요. 이게 강남이 지금 40억인데 우리가 30억이야? 이게 돼? 이런 시점이 어느 순간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20억이라서 그럼 노도강이 따라 뛰어갖고 10억이 됐다고 쳐봅시다. 거기가 지금 이제 6억, 7억, 4억, 5억 이런 아파트들 많거든요. 그럼 거기가 갑자기 15억이 돼. 그러면 15억? 노원 여기가 2년 전에 4억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실수요자든 갈아타기든 투기 세력이든 투자 세력이든 예상을 할 텐데 그 예상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지금 이 20억은 앞으로 25억이 될까? 한 2, 3년 내에 25억이 돼야 내가 이빠이 지금 땡긴 아까 말씀드렸지 규제 지역을 윤석열이 해제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전 정부 탓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지금 뭐 안 한 잘못이 있는 거고 안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윤석열이 규제 지역을 해제하지 않았으면 여기는 LTV 50%짜리인 거거든요. 그러면 못해요. 17억, 19억을 내 돈이 7억, 8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50%면 7억이잖아요. 근데 그게 해제되니까 이게 대출 가능이 쭉 올라온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전세까지 계산하고 보면은 이제 더 뭐 자세한 얘기는 투자하는 강의가 아니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상승장이긴 하지만 2020년, 2018년 시기 급등장과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러면 상승세를 어느 정도 가다가 보합 혹은 보합 하락, 대세 하락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6%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바람 아닌가? 바람? 거품이 꺼지기를.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바람. 더 이상 오르지 않기를 말하는 바람. 그래서 지금 그 진보 진영 혹은 시민사회 혹은 뭐 자각이 있는 많은 제가 예전에 부동산 처음 배웠던 2017년, 18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뭐 고수님들, 교수님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뭐 정부가 이 재산세 강화, 그러니까 어떤 대출 강화나 규제 지역이나 뭐 DSR이든 규제 지역이든 다 뭐 됐고 이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건 그 세금을 강화하는 거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누누이 말했잖아요. 세금으로 때려잡는 일은 없을 거다. 이중구 서울대 교수 20페이지 요 페북글 가서 보시면은 이거 며칠 전에 쓰신 건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재산세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 수익률,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는 수익률을 낮추는 것의 핵심은 대출 정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재산세를 많이 물리는 거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재산세를 강화하는 게 특별히 다른 건 아니다. 뭐 이런 논지를 쭉 펴셨는데 재미있으니까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리가 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겠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이 잡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낮춰버리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코스피 지수가 지금 3,000대인데, 네, 3,000대를 돌파하면 이제 막 박수치는 이런 건데, 이거를 부동산으로 부동산에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7,000 정도라고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코스피 지수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비교해 본다면. 엄청나네. 그러니까 자금이 그만큼 많이 몰려 있고 수익률도 이제 높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낮춰버려라 차라리. 네, 낮춰버리면 기대하는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세금으로 많이 뺏기고 내가 여기서 이익을 못 보니까 딴 데로 갈 수 있게 좀 하는 차원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그 투기든 투자든 뭐 마음대로 불러도 좋은데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어차피 거기서 가격이 오른다고 하여 다 세금으로 띠끼니까 예, 주식시장으로 가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유독 이 재산세가 굉장히 낮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부동산을 잡기 위해 어떤 세금 정책을 써야 돼. 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익률을 그냥 낮추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어떠냐 이런 명분을 좀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글이 좀 재밌었어요.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페이지에 그 공고민이 말씀하셨던 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정리해놨는데 한국이 0.16이고요. 엄청 낮네요. 엄청 낮습니다. 뭐 한 2배, 3배씩 막 4배, 5배씩 되는 나라들 많고요. 여기에는 이제 보유세만 따진 건데 부동산세 전체로 놓고 보면 뭐 GDP 대비 얼마다 뭐 이런 여러 쟁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세, 취득세 뭐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세들이 있으니까 한국은 이제 뭐 그런 세가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런 구조를 뭐 개혁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은 있는데 어찌됐든 뭐 보유세는 좀 낮은 편이다 이런 정도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제가 표를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부동산 재산세랑 네. 그리고 자동차세 그리고 서울 원룸 월세 평균 요거 세 개를 제가 넣어놨어요. 이게 가격이죠, 그러니까 요 계산의 근거가 되는 가격은 공시가 5억 그러니까 지금 뭐 시세로 하면 7, 8억 7, 8억 되는 공시가를 1년 동안 재산세를 얼마 내냐 그럼 40만 원 내면 40만 원. 요 2000cc 승용차 2000cc면 1999cc 그러니까 소나타가 1999인데 소나타급이죠. 소나타급 차를 갖고 있으면은 그 한 해에 재산세를 52만 원 냅니다. 야, 자동차보다 싸. 세금이. 서민들 죽어라 하는 거네. 이건 뭐 자동차세보다 둘레미고 어떡해서 서민들로 나가 죽어라 이런 거 아니야? 아 서민들. 네. 아 갑자기 성인들 뭐 상인들을 갑자기 왜? 차 하나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분노했어 지금. 너무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세율을 정하고 그런 게 옛날이라서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 그리고 집은 필수품 의식주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요. 더 열받는 건 원룸 월세. 그렇습니다. 진짜. 예. 서울 원룸 평균이 월 6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68만 원이니까 지역별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세대까지 다 포함한 가격이거든요. 아마 아파트에서 월세 세시는 분들은 68만 원? 야 그런 데 있으면 나한테 소개 좀 시켜줘라 뭐 이러실 텐데 그쵸. 다 합친 평균 가격이니까 분노들 하지 마시고요. 이걸 이제 연으로 계산하면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7억 8억까지는 아파트 재산세가 40만 원인 건 좀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그래 좋다. 내가 백보양보에도 한 채는 그렇다 쳐도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이 막 몇백만 원 내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뭐 마지막에 넣어놨고요. 네. 자동차세보다 안 내면 안 되지 않나. 근데 저 DSR 설명을 어떻게 했나요? 잘? 네. 아, 그럼 됐습니다. 아, 제가 계속 마음속에 이거 설명 잘못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설명 들으면서 약간 위안이 되던 게, 그 10억 아파트 사기 위해서 6억 4천 대출을 땡겼어요. 최대 땡겼는데, 부부 합산은 월 800을 받으면은, 그 대출 이자로 330만 원인가? 320만 원? 월 320. 네. 그러면은 쓸 수 있는 돈이 우리 가정이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상한 포인트에서 미안하네. 아니 어차피 10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들도 쓸 돈이 별로 없네. 무슨 정말 낙으로 살지? 상상치도 못한. 근데 그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걸 제가 번전을 쳐야 되니까 그 사람들 생각하는 번전이라는 거는 집값이 더 올라가가지고 다시 팔아서 이제 받는 그치. 사이 그걸 거 아니에요? 암요. 그게 안 됐으면 그분들은 좋겠다. 그 부부도 벌고 집도 벌고 있고요. 다 망해라. 본인은 망했다. 선배 왜 돈에 그래? 선배 그 집에 들어가는 뭐 월세든 이자든 그것도 나가잖아요. 맞네. 선배 집이 아니니까. 나 월세 나가는구나. 월세 그쵸. 빼고 계산해 주시죠. 그분들이 더 많이 쓰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쓰네. 네.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보유세 얘기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이것에 대한 좀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줘야 시장이 좀 진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걱정하는 건 이 단기 급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시기가 2달 후 정도라고 봤을 때 그때 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까 제가 얘기해서 이제 뚫어버리면 네? 여기가 뚫린다는 건 여기가 유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약간 줄었긴 하지만 가격 상승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게 지금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약간 매물을 걷어들였을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그 쭉쭉 내놨던 사람들이 잠깐 이러면서 가격을 좀 올리고 있는 이런 측면들도 좀 있으니까 지금 이걸 누르는 무언가가 등장해 주지 않으면 2-3달 사이에 이게 약간 정부가 시작하기도 전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격적인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시작될 때쯤 임명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끝나고 정책 발표되고 이런 과정이 효과를 보기도 전에 약간 감당이 약간 안 되는데 이 상승폭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밀리고 시작한다. 그래서 뭔가 필요한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금 관련한 것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중구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좀 동의하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근데 이제 또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던 이제 규제 완화 정책 아니면 대출 관련 정책 예를 들면 취득세 감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원상복구하는 방향의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아까 이제 핀셋 규제가 이제 그 악영향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윤석열이 이걸 해제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거든요. 바바바바바바바 해제해 갔어요. 온갖 데 갑자기 해제 이러니까 다들 환호성을 질렀단 말이에요. 해방이 오는구나. 뭐 이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펀더멘털이 너무 약하다. 가계업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오는데 풀어주니까 떨어지지 않는 맞아요. 효과가 좀 있었다. 이런 게 있어서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그 풀어줬던 규제들을 원상복구 혹은 그것에 대한 재검토 요런 메시지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급등식에 나왔던 그 대출들 있잖아요. 정말 상상치 못했던 대출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신생아 대출, 야, 이거 진짜 신박하다 뭐 이런 실제 애를 그때 막 몰아서 낳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그 대출 자체가 워낙에
그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등장했던 후순위 대출이라든가 세상에 이런 건 도대체 어떤 놈이 만드는 거야?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갭 끼고 이러면 도대체 한 몇 억만 가지면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권 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을 어렵지 않게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대선 기간에 이제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라거나 뭐 억지로 시장에 좀 맡겨야 된다라거나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가격을 타겟팅하지 않겠다는 네. 얘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대통령이 적당한 시기에 어디에선가 물어보면 가격을 시장을 정부가 뭐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이런 행위를 하진 않겠지만 반대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정부가 그것을 받쳐줘야 된다거나 그것을 위한 정책을 낸다거나 그러지 않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투자라면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목표였다면 그것은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져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강력한 얘기예요. 정부는 이런 조짐이 보일 때 정부 관료들은 정말 많은 정책들을 냈어요. 이게 집중된 게 윤석열 정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너무 높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느끼는 게 분명히 이걸 윤석열 정부 초기에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급등이 아니라 이제 급락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완만하게 가져갈 거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유지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대출 딱딱 집어넣을 때 팍 오르고 나면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 대출이 소진됐기 때문에 더 거래는 없어요. 근데 20만간 대출은 뭐지? 이러고 또 나오고 이게 끝나고 났는데 후순위 대출은 또 뭐야? 뭐 이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관료들이 해왔던 거거든요. 한 발 더 나아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투자하시고 싶은 사람 투자하시는데 부동산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주식시장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똑같이 뭐 부동산에도 투자하시는데 그 책임 지셔라. 떨어져도 투자하신 사람 책임이다. 정부가 그 책임지지 않는다. 뭐 한강에 가서 뭐 투신하는 사람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물론 막아야죠. 그런 사람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망들은 만들어 놔야 되겠지만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부는. 이런 것만 해도 이제 저는 시그널을 줄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요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부처 업무 보고가 시작이 됐는데 대변인이 어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실망이다. 공약에 대한 분석이나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도 없고 구태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새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못했다. 후드러 깐 거예요. 정부 부처들을.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서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내란 이후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혼란스러웠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잘한다. 자, 이 얘기를 똑같이 부동산 관련한 기재부, 뭐 국토부에 있는 관료들한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당신들 보고 할 텐데 잘해라. 한마디 더 한다면 자, 그러면 업무 보고를 할 텐데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각 정책들에 대한 효과와 결과들을 보고해라. 라고만 해도 좁니다. 그리고 이 얘기 했잖아요. 비상계엄 이후 내란 이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무너졌다.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뀔 예정인데 새로운 정책들을 뭘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거 보고해라. 너네 무슨 생각으로 한 거야? 이런 얘기만 해도 관료들은 움찔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무슨 이후의 승진이나 임명이나 뭐 감찰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될 거라면 이것조차도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영향을 준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고 나올 수 있고 갭 투자가 가능해지고 더 쉬워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거 있죠. 제가 직접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돌아버릴걸요? 무서울 것 같아. 요즘에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규제 지역을 이제 해제했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이렇게만 물어도 근데 이분이 이거 굉장히 자세히 알거든요. 이 내용들도. 그러니까 꼬치꼬치 깨무기 시작하면 갑갑해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국정기획위원장이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가 직접 듣겠습니다. 라고 해도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해라. 이렇게 해도 저는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놔라, 대책을 지금 내놔라 이런 게 지금 너무 급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뭐 이게 영향을 많이 안 줄 거라는 분석들이 나온다고 하지만 저는 정부는 이거 지켜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7월 이벤트를 지켜보고 있을 거고 스트레스 DSLR 이놈의 카메라 DSR은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를 어쨌든 보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땡겨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상승이 여기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왜냐면 너무 그 공포를 많이 줬고 지금 집을 사야 된다면 지금 사야 돼. 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7월 이후에 정책을 수립하고 뭘 해야 된다면 7월 이후에 정리돼야 되는 것들은 필요하겠죠. 근데 시그널이 필요하다면 지금 시그널을 줄 필요는 있겠다. 그것이 방향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방향, 뭐 경기부양책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들은 그것은 역으로 가격을 내리기 위한 뭘 하지 않는 것처럼 동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지난 3년 가까이는 최근 몇 년 여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평가를 가져와라. 너희들의 평가를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그러면 잘했습니다라고 과연 할까? 잘했습니다 하면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규제 지역을 계속 없는 상태로 이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이제 들을 때가 올 것이고 저는 이거 공개할 거라고 봅니다. 가능성 굉장히 높다.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이 보고됐다. 곤란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비판적 평가가 많이 들어왔다.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것들만 나와도 시장이 어라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중요한 것은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그널이 필요하다면 지금 시점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말 좀 판단을 해야죠. 구체적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땅 어디 찍어가지고 자 지금 규제 하면 이제 도망가고 그냥 그거는 너무 많이 이 업자들이 해본 거라서 시장 얘기하시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선수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로 내놔야 돼요. 뭐 이런 거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들이 학습한 게 너무 많아요. 규제를 통해서 뭘 하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고만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 얘기도 안 하네. 요 시그널일 수는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세금으로 뭘 하지 않겠다는 거네, 뭐 억지로 뭘 하지 않겠다는 거네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걸. 했던 걸 안 할 수는 있어. 윤석열 정부가 했던 거는 이제 끝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관료들은 잘 안 바뀌어요. 정부가 바뀌어도. 네. 그래서 정부에 맞게 아까 이 워딩이 되게 중요했죠.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네. 이런 것들 찌르는 거거든요. 국토부 관료들 니네 하고 싶은 거 이거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를 텐데 맞춰서 갖고 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중요한 워딩이 하지 않겠다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너무 높아요. 라는 워딩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만 강조돼요. 부동산 관련한 보도에서 보면 후자도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 이걸 뭐 너무 과대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뭐 주식시장을 살려서 이 돈이 이렇게 이게 수익률이 그리고 규모 자체가 너무 커요. 부동산이 이제 한꺼번에 쫙 가지도 않을 건 뿐더러 그렇게 가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체질이 바뀌어 가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에 관련한 너무 높은 상황 혹은 뭐 시장 변동에 따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업무 보고하는 이 과정에 뭔가의 시그널 이런 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투기 세력들이 이 얘기를 안 들어야 되는데. 아니
공고민님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지금 아까 제가 중간에 살짝 넘어갔는데 그렇죠. 그게 나왔어요. 슬슬 나오는 거죠. 은행 자본 비율 규제. 그러니까 대출을 니네 많이 내주려면은 자본 많이 쌓아야 될 거야.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최근 말씀 말이네요. 못 드리는데 어찌됐든 대출을 내주는 건 은행이거든요. 한번 내줘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이제 자세히 이제 봐야죠. 업무 보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전문가들도 거기에 타겟팅한 것이죠. 자, 업무 보고 받고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 메시지들 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업무 보고도 재밌어. 이게 윤석열 스타일은 모아서 조인트를 까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스타일은 시스템 만들어갖고 돌려버리는 거니까. 야, 자본 비율을 어디까지 올리면 대출이 줄겠니? 뭐 이런 거니까 이게 더 후덜려야지. 은행 입장에서 돈 못 벌게 하는 건데. 아무튼 역시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뉴스 홍민철 기자 이거 재밌는 거다, 혜리마. 너무 재밌었어요. 재미있는 경제 뉴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사콜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